2장 삼권 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몽테스키우의 법의 정신.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몽테스키우. 한 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재미없고 어려운 법고전을 같이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시간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다루면서 샤를 루이드 세콩다 몽테스키우를 잠깐 언급했죠. 이번에는 그의 대표 저서인 법의 정신을 강의합니다. 이 책은 루소의 사회계약론보다 14년 전에 출간되었습니다. 루소를 포함해 계몽주의 사상가들이라면 아마 이 책을 모두 봤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한국어판 교재는 법의 정신 발췌본입니다. 원본은 아주 두껍죠. 두꺼운 책으로 읽으려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 같아 발췌본을 골랐습니다. 발췌본에 나오지 않는 문장은 완역본에서 따로 소개하겠습니다. 몽테스키우와 루소는 출신 계급과 성장 배경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루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나 사실상 고아로 자란 반면 몽테스키우는 귀족 출신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랍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큰아버지의 권유로 부유한 집안의 상속녀와 결혼합니다. 큰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보르도 고등법원 평정관 지위를 상속받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큰아빠 찬스를 누른 것인가요? 몽테스키우야말로 강남 좌파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지만 루소는 정말 바닥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의 사상적 차이는 이런 사회적 배경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필생의 역작. 어려운 책이니만큼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보르도는 몽테스키우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곳에는 보르도 사대학인 몽테스키우 대학이 있죠. 프랑스 남서부 항구 도시인 이곳은 와인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보르도 와인 많이 들어보셨죠? 와인 브랜드 중에 몽테스키우도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회원제 와인클럽 이름이 와인의 정신입니다. 법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장명한 것 같습니다. 몽테스키우 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입니다. 법의 정신은 미국 독립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기에 이를 기리기 위해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가벼운 에피소드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몽테스키우는 귀족 출신이고 판사까지 지낸 사람이지만 그의 책은 1751년 교황청 금서 목록에 등재됩니다. 이 책을
얼핏 보면 그냥 법과 제도 이야기밖에 없어요. 루소의 책은 문체가 웅변적이고 내용도 급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반면 몽테스키웨의 글은 루소에 비하면 좀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글의 스타일도 꼼꼼하고 섬세하고 치밀합니다. 그런데도 교황청이 몽테스키웨의 책을 금서로 만든 이유가 있겠죠. 몽테스키웨와 루소의 책은 각각 다른 이유로 당시 구체제를 위협했습니다. 미국 독립혁명 시기의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인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브로도 고등법원의 원장이었던 몽테스키웨는 전제 국가에 사는 저술가의 입장에서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갔다. 원리와 신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의 본심은 종종 베일에 가려졌다. 이런 점에 비추어 우리는 그가 표현한 것 이상으로 그를 평가해야 한다. 법의 정신보다 훨씬 앞서 몽테스키웨가 만 32세에 출간한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읽으면 그 본심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는 가상의 페르시아인이 보낸 편지 형식을 빌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사회를 신랄하게 조롱하고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재미있는 구절이 많지만 이 책은 이번 강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두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형식이 법학과 의학 중 어느 쪽에 더 유해했는지, 의사의 큰 모자 밑에는 법률가의 법복 아래서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냈는지, 의학으로 죽은 사람 수보다 법률로 파멸당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더 많은지는 가늠하기 꽤 힘든 일일 거야. 만약 군주가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을 향유하게 하기는커녕 고통을 주고 멸망시키려 든다면 순종의 근거는 무너져 버리는 거네. 백성들이 군주에게 예속되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고, 양자는 서로 자유로운 관계로 접어드는 걸세. 백성과 군주가 서로 자유로운 관계가 된다는 말은 백성이 혁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몽테스키웨는 20년에 걸쳐 집필하고 만 59세 때 출간한 법의 정신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지의 시대의 사람들은 가장 악독한 행위에도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깨달음의 시대에는 가장 선량한 행위를 하면서도 불안에 떤다. 몽테스키웨는 이 필생의 역작을 통해 악독한 행위가 판을 치는 무지의 시대와 싸우고 선량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시대를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몽테스키웨는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 사이에 살았습니다. 명예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권리장전이 의회에서 통과한 1689년
몽테스키웨는 프랑스 귀족 출신 아버지와 영국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이전인 1755년에 죽습니다. 명예혁명은 영국 의회와 당시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이 연합해 제임스 2세를 축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혁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3장에서 할 예정이니 여기서는 간단한 언급에 그치겠습니다. 의회의 초청으로 윌리엄은 군대를 끌고 영국에 상륙해 영국 국왕으로 추대되지만 이전까지 영국 국왕이 갖던 권한은 상실합니다. 법을 만들거나 없애는 권한, 세금을 징수할 권한 등입니다. 1689년에 만들어진 권리장전은 새로운 국왕과 의회의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이후 권력의 중심이 국왕에서 의회로 이동하고 입헌 군주제가 시작됩니다. 몽테스키웨가 1689년에 태어났으니 아무리 늦어도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는 이 명예혁명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명예혁명 이전의 군주는 절대 군주였습니다. 당시 프랑스를 포함한 대륙 여러 나라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명예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입헌 군주제를 보니 프랑스와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몽테스키오의 입장에서는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영국인으로 미국 독립혁명에 참여한 후 프랑스 혁명에도 참여해서 지롱드의 일원으로 프랑스 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던 토머스 페인은 명예혁명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합니다. 국민은 제임스와 윌리엄이라는 두 악마 중에서 덜 나쁘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했다. 여기서 권리장전이라는 법령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여러 부분이 권력, 이익, 특권을 나눠 갖기 위한 흥정에 불과했다. 왕이 없는 공화국을 추구한 페인의 눈에는 당연히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